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이라기엔 그냥 목소리만 녹음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빴어서, 고민 상담소 영상을 첫 번째 것만 올리고 이제서야 좀 영상을 짬을 내서 찍어보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너무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인스타그램 저희 공식 계정에서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해서 음,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녹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고 있고 우선 향은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그 처음에 고민 상담소에 고민을 받는다고, 사연을 받는다고 말씀드리면서, 가상의 향을 처방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직접 제가 향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지는 경우,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현 가능할 것 같은 것들, 그냥 경우에 따라서 직접 만들어서 향을 실제로 보내드리기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하면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사연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이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를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해드렸던 사연자분께는 답변과 함께 저의 뭐 솔루션이 될 순 없지만 저의 의견과 함께 향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다는 거. 우선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기 전에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우울감이나 뭐 무기력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가장 많이 본 단어가 그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안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저마다 남의 인생은 원래 내 인생보다 더 나아 보일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뭐 조금이나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메모아르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감정적 혼란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드러내준 소피님의 이야기 덕분에 고통스럽지만 치유되고 있어요. 회복의 단계는 여전히 아득하지만요.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소피님께서 힘들었다고 언급하신 시절 버팀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지탱할 무언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저 혼자의 힘으론 쉽지 않다고 매일 느낍니다. 책에서 언급하신 책을 읽어도 소피님께서 배합한 향을 맡으며 근심을 잊으려 잠을 청해도 분노로 시작된 우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름다운 것들 여기 가로치시고 스톰의 향은 정말 미학이죠? 라고 써주셨어요. 물론 아름다운 것들의 위안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감정을 치환시키지만 복수심과 같은 부글거리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책에서 느껴지는 감정선이 지난 몇 년 동안의 제 궤적과 소름 끼치게 닮아서 놀라긴 했어요. 한 줄로 줄이면 눈 질끈 감고 버틸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소피님? 무거운 고민을 털어놓아 편치 않네요. 그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두서없이 제가 뭐 특별히 대본을 가지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어서, 우선 저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많았죠. 어, 그게 뭐 지금은 힘들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지금대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음,
인생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저 사람은 다 괜찮아 보이고 나 빼고 다 괜찮아 보이지만 인생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그 양면이 있고 또 큰 어떤 흐름이 있어서 계속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조금 그런 인생에 이런 사이클이 있구나라는 거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면서는 내가 그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받아들이는 감정의 그 낙폭이라고 할까요? 그 업앤다운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정말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또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뜻밖의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몸이 같이 아팠었거든요. 30살 전후로 해서 그 시점이 사실은 가장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격이 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뭔가 마음과 몸의 그 스트레스를 분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그대로 몸에 이제 증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위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조심하면서 먹는 음식이나 어, 뭐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런 문제를 뭐 느끼지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30살 이전까지는 제가 거의 바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갑작스럽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복통이 너무 심해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위염 이런 것들을 좀 달고 살았었고 실제로 가장 아팠을 때 몸과 마음이 가장 아팠을 때 그 위궤양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참 몸까지 같이 만신창이가 됐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연습을 치열하게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이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그런 내가 몸으로 겪는 어떤 스트레스나 막 고민이 굉장히 많거나 머리를 막 많이 써야 되거나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몸이 같이 반응하는 거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고 의견을 받으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해라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제가 겪으면서 연습을 많이 하면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방식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접근이 되든 요가 같은 뭐 그런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운동은 근데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우울하거나 그럴 때 그 유산소 운동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시고 대단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거 이 정도로도 충분히 필요한 유산소 운동은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걸으시고 또 산책하면서 많은 고민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뭐 러닝머신 같은 데서 뛰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틈틈이 조금 걷는 거 내가 어, 집과 회사를 오가는 경우에 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그만큼의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막 거창한 거를 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많이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운동해라고 하면은 그거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요 정도 성취는 내가 할 의지가 있어. 힘이다. 이런 만큼만 조금씩 그
성취를 해주시면서 나한테 칭찬도 스스로 해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고 이렇게 성취감을 쌓아가다 보면 또 많은 부분에서 그런 지금 겪는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연하게 저한테 당장 그 시기에 필요했던 도움이 되는 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망가진 거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 거지? 하는 생각이 일단은 굉장히 상처가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을 보신 분들이나 저희 브랜드의 역사, 저 개인의 서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었고, 또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밀도 있게 살았었거든요. 10대, 20대, 특히 20대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어떻게 저렇게 악착같이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노력한 거 이상으로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 그 결핍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실감이라거나 결핍이라거나 뭐 패배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겪어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집이 망하게 되면서 엄청난 빚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상황을 복구해야 되고 내 인생을 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을 일단 많이 해야죠. 일을 해야 뭐 빨리 빚도 갚고 돈도 모으고 할 테니까. 그래서 몸을 굉장히 많이 혹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감정이 굉장히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어떤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 내려놔 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 병원을 가거나 전문가를 만나볼 생각을 못 했어요. 엄두를 못 냈는데, 뭐 두 가지 이유에서였거든요. 이제 하나는, 당장 돈이 없었고요. 이제 제가 정말 편의점 가서 제가 우유를 너무 좋아하는데 평생 동안 거의 하루에 1리터씩 우유를 마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너무 목이 마른데 우유 한 팩 그 작은 거를 살까 말까 망설였던 순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 한 1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굉장히 빠듯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전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았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제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다 부여잡고 긴장을 놓지 않고 이제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다 내려놓고 뭐 그냥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문숙 선생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실 것 같은데 문숙 선생님이 쓰신 자연 제목이 지금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문숙의 자연식, 문숙의 자연치유,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2014년 늦봄 이 무렵이었거든요. 거의 딱 10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문숙 선생님이 한국에 안 계셨어요. 그 미국의 하와이에서 생활을 하실 때 책을 쓰시고 그 책이 이제 여기서 판매가 되고 있었던 건데, 그 책 지금도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개정판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다 표지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이제 구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만희 감독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영화 감독님 1950년, 60년, 70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조금 일찍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감독님의 작품을 한번 이제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저희 집이 굉장히 갤러리 공간처럼
이렇게 화이트 큐브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집을 고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같이 영화 보기 좋은 그런 장소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 고전 영화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 영화 자체도 좋아하지만 그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오래된 서울의 모습,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뭐 그런 내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너무 빨리 변해버리니까 서울이라는 곳은 장소가 계속 사라지잖아요. 내 추억이 있고 어떤 시간을 품고 있는 공간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접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뭐 생활상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을 또 공부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한국 고전 영화를 많이 보는데 이만희 감독님의 작품을 특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친구들이랑 또 이제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시는 이제 외국인 분들은 그거 자체로 너무 유니크한 그런 경험이니까 매주 한 번씩 그 밤에 영화 상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한 13편을 같이 봤는데 거의 시간 순으로 영화를 상영을 했었고 마지막 두 작품, 마지막에 상영했던 두 작품이 태양 닮은 소녀라는 작품이랑 산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두 작품의 문숙 선생님이 주연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 뵌 거죠. 굉장히 강렬했어요.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영화를 그래도 한국 영화를 많이 본다고 봤는데 이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봤으면 기억을 못했을 리가 없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제가 받았어서 이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진 거죠. 정말 배우 같은 얼굴, 배우 같은 아우라를 가지신 분이 이후에 어떤 영화에서도 제가 보지 못했다는 거가 조금 의아해서 제가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한국 고전 영화를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그 오래된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끔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배우 활동을 평생 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뭐 식당을 크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도금봉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수녀원에 계셨나?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설에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끝까지 배우처럼 신비로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사셨던 분도 계시고 뭐 정치를 시작하셔서 뭐 뇌물을 크게 받은 어떤 사건으로 뭐 감옥에 가신 분도 계시고 정말 어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모르게 된 배우들도 계시고 정말 인생이 참 길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도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스토메를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게 그냥 내 인생이라고 단정 지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내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어떤 밝은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시절이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구나. 그렇게 좀 되게 비관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내가 어느 시점에 했었던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행동,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나비효과처럼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말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인생도 지금은 이렇지만 뭐 세월이 얼만큼 흘러서는 내가 뭐 언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내가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또 다르게 살아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시기는 지나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문숙 선생님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궁금해져서 책을 찾아보게 된 거죠.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세상에 그 영화에 나오셨을 당시는 20대 아마 초반이셨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한 얼마지? 50년 가까이까지는 아니구나. 한 40년 가까이 흐른 그 시기에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네이버에 이렇게 이름을 검색했을 때 딱 처음 본 그 사진이 제가 문숙 선생님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사실 이만희 감독님하고의 관계도 잘 몰랐어요. 그때 영화 봤을 때는. 근데 아주 많은 거를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지 않지만 뭔가 이분의 인생은 정말로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구나, 많은 서사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내셨던 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게 되고, 음, 제가 그 당시에 그 책이 저한테 얼마나 필요했던 건지는 절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의 관계, 몸과 마음의 그 건강의 서로의 그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고 그냥 겪어보지 않은 종류의 일이니까 이게 뭐지? 내 인생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거지? 왜 이렇게 하루하루 내 인생은 비참해져만 가는 거지? 그런 생각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일단은 제가 그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또 그게 누군가를 탓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의 누군가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니고, 우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애정과 책임감,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충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어,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세상이 원래 이런 건가? 이런 고민과 굉장히 그런 충격 이런 것들로 어,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는데 어, 또 어떤 시류나 이런 거를 잘 만나서 저희 사업이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한국에 막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몰려오는데 한국 드라마랑 뭐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좀 많이 영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숙소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 사업을 굉장히 많이 장려를 했었고 뭐 이런 걸 전혀 알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던 저희였지만 그 타이밍을 잘 만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 매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인터뷰 요청도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저는 너무 거절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 제가 뭐 옷을 입고 다니는 스타일만 해도 가장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에도 가장 눈에 안 띄는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최대한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뭔가 어쨌든 되게 눈에 띄게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시선을 한 번이라도 더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늘 좀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거기다가 또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웃어야 되니까 저는 웃고 싶지 않고 정말 미저러블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사는데 뭔가 굉장히 이수토메 게스트하우스에 오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휴식하실 수 있고 제가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연기해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울증이 빠르게 악화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같이 망가지고 내가 쉴 곳은 정말 어디에도 없다라는 생각에 아주 깊이 빠져서 지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문숙 선생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냥 이거를 뭐라고 무엇 때문에 내가 치유가 됐다, 어떤 배움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저한테 필요했던 것들 당시에 저한테 어, 스스로 들려줬어야 됐었던 말들 나를 존중해줘야 했었던 어떤 태도 이런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제 그 책을 한창 빠져서 읽으면서 무언가 이렇게 내가 나의 호기심이나 나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빠져 있었던 어떤 생각에서 잠깐이 됐든 뭐 얼마간이 됐든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했었던 것도 같고 제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선생님의 굉장히 어, 그 담백한 자연식 레시피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응용을 해보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 아빠는 이제 사업이 그렇게 되고 부도가 나고 정리를 다 하고 미련 없이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셨거든요. 저희 아빠가 고향에 집을 짓고 산 지는 사실 별장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산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무렵부터였으니까 오래됐는데, 그냥 아예 그냥 서울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귀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빠가 요 무렵쯤 돼서부터는 이제 막 먹을 것들을 재배를 해서 보내주세요. 키워서 보내주세요. 그 계절마다의 채소, 다양한 채소, 과일 이런 거를 특별한 뭐 편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 택배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시는데 저는 당시에 그게 아빠의 편지 같았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아빠가 재배해오는, 키워서 가지고 오는 채소,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토마토, 가지, 뭐, 고추, 딸기, 자두, 없는 게 없었거든요. 슈퍼마켓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있었어요. 근데 집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그런 게 저한테는 가끔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나는 다른 거 이런 거 해먹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채소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먹고 싶은 거를 뭐 재료를 사오는 게 좀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썩어서 버리는 게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의무감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듯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시골로 가시고부터는 그렇게 보내주시는 채소를 정말 그 껍질 하나까지도 허투루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흔하게 버리는 그 채소의 부위들 있잖아요. 뭐 뿌리라거나 당근의 뿌리라거나 이런 것들을 자연식에서는 이거를 채수를 우릴 때 사용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너무 딱 필요한 요리법이었죠. 그래서 자연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빠져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또 언젠가 자연식을 정식으로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해봤었고,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연습해보면서 좋은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되면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당시에 이제 제가 사용했었던 저희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여름, 가을 정도를 굉장히 몰입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자연식과 자연스럽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 자연식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홀리스틱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이 개념이 전체론적 자연주의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체득했었던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실제로 요리를 해보면서 어, 생각하게 된 것들을 제 브랜드에도 되게 많이 녹여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체론적 자연주의 홀리스틱 내추럴리즘이라는 단어를 제가 브랜드 이름하고 거의 같은 무게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일반적인 향 제품이나 브랜드랑 다르게 저는 천연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물론 제가 이 천연 원료로서의 조향, 이 천연 원료를 활용한 조향을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한테 그런 어떤 성향이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삶을 더 추구하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생각을 했었던 거는 같아요. 여러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면 뭐 저희 아빠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항상 고집을 하셨었고 물론 뭐 라면도 먹고 고기도 먹었지만 그 좀 많이 치대지 않고 그 자연스러운 그 채소든 뭐 과일이든 식재료 고유의 맛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이셨기 때문에 저도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무언가 과소비하거나 굉장히 상업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어, 생각이나 이런 게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서도 많이 온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이 조향 원료로서 천연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지점이 인공향료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영혼이 있진 않잖아요. 영혼이나 뭐 어떤 그 생명력이라거나 생명력의 그런 흔적이라거나 기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다루는 원료는 누군가의 생명을 저희가 이렇게 갈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인간한테 굉장히 이롭지만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또 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만큼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향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가 제가 조향하면서 또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조향의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뭐 고민하거나 갈등했었던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연식을 공부한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토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진 것 같은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음, 이렇게 무언가에 빠지면서 다른 새로운 거, 나의 마음을 끄는 새로운 무언가에 빠져들면서 매일같이 저를 막 혼자 있는 시간이면 이렇게 끝도 모를 정도로 끌어내리고 끌어당겼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그게 뭐 얼마간의 시간이 됐든 잠깐씩 이렇게 끊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깊이 빠져들지 않게 저를 그렇게 그 컨트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랬어요.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알지는 못했었던 거죠. 우연히 그냥 너무 운이 좋게도 그런 저한테 필요했던 거가 딱 그 완벽한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저한테 왔었던 거죠. 제가 만약에 뭐 어떤 되게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나 이런 방식으로 제가 자연식을 공부를 해야 됐었다면 또 재료를 사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이었다면 뭐 이게 그렇게까지 저한테 어, 큰 가르침이나 이로움을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 그냥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데 천사가 수호천사가 저를 도와준 것 같은 뭐 수호천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다른 종교에 따라서는 다른 뭐 대입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조상신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런 어떤 존재가 딱 적재적소에 나를 구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몇 번 겪으면서 뭐 당연히 자주는 아니죠. 몇 번 겪으면서
그런 시기가 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뭐 신이 있다면 내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뭐 해결해주기를 바라진 않아요. 대신 해결해주기를 바라진 않지만 제가 스스로 나만의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다거나 단서를 준다거나 이런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수호천사를 만나는 어떤 순간들, 이런 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늘 기다리면서 또 한편으로 좀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었지만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무언가 나의 관심사, 나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무언가를 찾으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연히 또 나한테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가 새로운 어떤 시도, 행동, 모험을 함으로써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우연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그것들이 연결돼서 어떤 필연적인 나의 운명의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흥분 상태이기도 했었고, 너무 즐겁게 그냥 내가 즐기는 어떤 장면들,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었던 거거든요. 뭐 저희 아침 식사를 제가 요리한 거를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제가 그냥 한번 만나서 인사만 했었던 어떤 분이 친구 회사의 상사분이셨어요. 네, 사석에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너무 생뚱맞죠? 그러면서 너랑 결이 굉장히 비슷한 분이 되게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사실은 그분의 이제 와이프분이 어느 요가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나한테 이제 초대권이 있다. 근데 굉장히 귀한 수업이고 귀한 소중한 기회인데, 너랑 네가 가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원한다면, 관심이 있다면 내가 너한테 초대권을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하고 여쭤보니까 문숙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당장 그거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책으로만 접하고 많이 공부했었던 문숙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 지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을 만나서 몇 주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자연식을 배우고, 원리와 이론 같은 것들도 배우고, 그런 걸 요즘에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 그래서 요리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때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뭐 식생활, 내가 먹는다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연식은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연식이 저한테 지금은 생활이 됐어요. 근데 어떤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규율이 아니라, 내가 항상 나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 자체가 된 것 같은데, 그 경험이 아마 그게 벌써 한 10년 됐어요. 한 10년 정도 전에 선생님 자연식 수업을 듣고 요가를 배우고, 요가도 선생님이 그 이후로도 몇 년 하셔서 그때 계속 요가도 배우고 했었는데,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뭐 병원을 가지 않고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지만 많은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들, 별거 아닌, 오늘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별거 아닌 그런 음, 도전과 모험,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또 나를 지금 그 순간을 넘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먼저 드렸었는데 이야기가 너무 두서없이 장황해서 이거를 새로 뭔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게 또 똑같아져 버린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음, 제가 클래식 음악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음악 듣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데 그래서 길에서 혼자 걸을 때는 아마 저한테 이제 그 워크맨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아빠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일본에 출장을 자주 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 이맘때였는데 일본의 가전이 굉장히 한국이 그만큼 발전을 많이 못했을 때였고 그 워크맨은 일본에서 사와야 되는 일본 브랜드 거를 써야 되는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빠가 소니 워크맨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밤마다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좋아하는 노래들 녹음해서 이렇게 워크맨에 넣어서 듣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저는 길에서 뭐 혼자 다니거나 할 때는 항상 귀에 뭔가를 꽂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은 음질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음향 기기 같은 거는 조금 많이 고민하고 비용을 좀 들여서 좋은 걸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제가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이에요. 이 곡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크거든요. 이 시대가 표제 음악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였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영화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거예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극장에서 봐야 그 현장감을 함께 느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곡 있죠. 그런 굉장히 웅장하고 에너제틱한 곡인데, 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평소에 브람스를 훨씬 많이 들어요. 브람스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일반화하는 거는 아니지만, 브람스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바그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과시하고, 그 삶 자체도 너무 상반되거든요, 두 사람이. 바그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굉장히 허영도 있었고, 뭐 그만큼 인정도 받았었고, 스타성도 있었고, 굉장히 보여지는 거를 많이 중시했었던 사람이라면 그 동시대에 살았던 브람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에 자신의 스승 슈만이라거나 베토벤, 뭐 모차르트 이런 과거에 이제 자기의 그 뿌리를 두었었던 사람이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람스 같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바그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휘몰아치듯 뭐 영혼을 오늘 쏙 빼놓는 이런 공연도 너무 좋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주로는 브람스 같은 음악가의 음악을 더 선호를 하는데 바그너의 음악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을 때 그냥 약간 극약 처방 같은 거 있죠. 천천히 어떤 좀 멀리 보고 예를 들면 이제 심리치료 같은 거 멀리 보고 천천히 이제 내 내면도 들여다보고 다독여주고 원인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언제 내가 이렇게 괜찮아졌지? 언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지? 하는 그런 방식의 치유도 어, 중요하지만 정말 너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음악이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듣는 게 이제 타노이저 서곡인데, 클래식은 그 지휘자하고 이제 오케스트라에 따라서 굉장히 연주의 그 색깔이 달라지죠. 제가 좋아하는 버전은 지금 이런 목적이라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연주는 비렐름 프루트뱅글러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어요. 그 지휘자가 빈 피라모닉이랑 같이 연주한 그 버전인데 그게 아마 그 애플 뮤직에 또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CD를 가지고 있는데 CD도 구할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다. 아무튼 어, 제가 애플 뮤직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애플 뮤직에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보다는 어쨌든 그런
음원으로 들어보시기를 더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유튜브에도 있으면 링크를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음악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래식 음악, 특히나 뭐 교향곡이나 협주곡이나 이런 것들, 스케일 큰 것들은 그냥 휴대폰의 음질이나 이런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음향 장비를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고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냥 걸으면서 듣지 마시고 시간을 좀 내서 잠깐 뭐 소파가 됐든 침대가 됐든 누워주세요. 누워서 그냥 눈을 감고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음악이 나를 이끄는 대로 한번 마음을 맡겨보시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휘몰아치거든요. 막 처음에 제가 이 곡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을 때에 제가 느꼈던 감흥은 뭐냐면 어떤 큰 새가 독수리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찝은 거예요. 나를 발로 이렇게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저공비행을 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저를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 상상 속에서. 근데 어쨌든 새가 나를 이렇게 잡고 하늘을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아찔한데 굉장히 황홀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숲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숲 위를 나는데 그 숲이 우리한테 익숙한 인간의 인간의 어떤 손길이 닿아서 정리된 그런 익숙한 자연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자연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아주 먼 과거의 시대 있죠. 중생대 예를 들면 고생대, 중생대 막 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던 이 지구상에 꽃이라는 식물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이라거나 우리가 그냥 상상만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죠.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대의 어떤 지구의 풍경 이런 걸 보면서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뭐 그런 장면이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듣는 동안 다른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리고 막 엄청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격해졌다가 또 차분해졌다가 이 과정이 막 정신없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 정신이 번쩍 나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팁과 같은 뭐 그런 걸로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음악도 그 사연자분께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향도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이 향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장면들을 좀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목련이 진화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 공룡이 살던 그 시대에 백악기에 이제 꽃이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진화를 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꽃이 이제 목련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생각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도 물리적으로 그 시대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엠버라는 거는 또 백악기의 소나무가 흘렸던 눈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송진이 어떤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새가 됐든 곤충이 됐든 나무 표면에 이제 상처를 내잖아요. 이렇게 뭐 발길질을 했든 뭘 했든 그래서 이제 나무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송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처를 이렇게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굳어진 송진이 뭐 어떤 또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흙 위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빗물에 의해서 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 지구를 여행을 하는 거죠. 땅 속에 깊이 묻혔다가 또 땅 위로 드러났다가 강으로 흘러서 뭐 바다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화석화돼서 발견되는 게 엠버인데
굉장히 귀한 향료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엠버를 또 사용해서 아주 낯선 시대의 낯선 경험 그리고 그 긴 시간성 아주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너무 함몰돼서 여기에 빠져드는 거를 좀 시선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제 엠버를 사용하기도 했고 이런 방식으로 향을 조향해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좀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를 뭐 향을 맡으면서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뭔가 그때그때 좀 기분 좋게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져보면서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구나. 이제 겨우 두 번째 사연에 대한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틈나는 대로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지금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 쇼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의 개인 사정상 피치 못할 개인 사정상 좀 빼게 됐고 잠깐 쉬면서 그러니까 일을 쉬는 건 아니에요. 계속 작업도 할 거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향 구매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협업들 올해에도 굉장히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 쇼룸만 잠시 운영을 좀 중단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와중에 여러 이사 일정이 많이 겹쳐 있기도 하고 작업도 많이 밀려 있어서 조금 정말 각 잡고 앉아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려고 하면 아마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틈틈이 조금 러프하지만 두서가 없지만 그냥 대화하는 형식으로 좀 캐주얼하게 당분간은 좀 녹음을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여전히 되게 길어졌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사연은 가능하면은 하나씩, 두 개씩 너무 많지 않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그냥 가벼운 고민들을 저한테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오락처럼 이렇게 재밌게 한 30분 정도의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래 기다리시더라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가 너무 제가 그렇게 가볍게 다루기는 좀 어려워서 저도 많이 고민해보고 또 향도 만들어서 선물해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연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도 뭐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서로 얼굴을 뭐 저만 모를 수도 있죠. 저를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한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들려주신 것 같아서 그게 참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한테 뭐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조만간 다시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